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오늘 딕테이션 아주 좋으신데요? 그래요? 네, 오늘 딱 좋았어 느낌. 많이 지금까지는 별로 안 좋았나 보다. 아니 오늘 개선되었어. 아 그래요? 네. 피곤해가지고 천천히 얘기했더니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다. 평소보다 조금씩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네요.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세무역 데이터 분석과 지식 컨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은 최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개인 노트북을 사서 아주 기분이 좋은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라고요? 분석 꿈나무. 꿈나무. 그것만 또 흘려 말했어. 그것만. 그러니까 분석 꿈나무. 처음 하니까 어렵네. 나머지 멘트는 많이 해가지고. 입에 붙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트북 사셨다고요? 네, 맞아요. MSI PS63 모던 i7 8RC를 샀습니다. 야, 그걸 안 보고 읽어요? 제가 얼마나 고민했으면. 아니야, 검색을 막 엄청 한 거죠. 제가 이것만 12시간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진짜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되게 내가 들고 있는 노트북에 비해서 뭘 사더라도 좋은 걸 텐데 내가 네. 뭐하러 고민을 하나 라고 현타가 와서 그냥 최근에 뭐 11절이니 뭐니 좀 저렴하게 파는 기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급하게 그냥 찾았는데 얘가 떡하니 나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선 1.6kg의 MSI의 그 게이밍 포터블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1060 3기가짜리 그래픽카드가 달려있는 녀석인데다가 그러면 카트라이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배그를 할 수 있습니다. 테트리스. 배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게임? 거기다가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지? CPU가 U CPU가 아니에요. 그럼 뭐 CPU인데요? 그러니까 U CPU라는 건 모바일 프로세서라 그래서 I CPU. 잘라야 되나? 이건 좀 자르자 안 되겠다. 아니에요. 아무튼 그리고 김 팀장의 지식 수준을 경로로 연결하면 이해해요. 웃어줬어.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지금? 이거 물 맞죠? 우리 논 알콜로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어쨌든 좋은 노트북을 샀다. 마음에 든다. 너무 좋아요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 골랐다. 오랜 시간 고른 것 치곤 갑자기 순식간에 잘 빨리 결정했어요. 근데 뭐 맥은 아닌 거잖아요.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 맥은 노트북이 아니죠. 맥은 맥이죠. 맥은 맥이죠. 네. 그렇죠. 맥부심 장난 같은 아니에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없습니다. 힘들게 사세요. 알겠어요. 자기도 업무용 노트북은 맥 쓰면서 그럴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진짜 그만해. 야, 내게 더 좋아. 이러다가 우리 엄마 거 뭐야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 냉장고 2대 있다. 반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저는 산 게 없어요. 네. 그래요? 네, 할 말이 없네. 산 게 없어요. 다음. 루저네 루저야. 뭐 특별한 너도 뭐 샀냐? 특별한 일 있었던 멤버 계세요? 계시세요? 계시세요? 저는 나름 스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프리랜서이 아닌 백수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도대체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어디에 시간을 쓰는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회사에다 그냥 거의 다 있으니까 의미 없는데 직정이. 그래서 그걸 한번 측정해 와서 조금 뭔가 제 라이프를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홀릭에 내가 몇 시간을 쓰는가 일주일에. 네, 또 저쪽 방송에 몇 시간 쓰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한번 그걸 어떤 도구로 어떻게 측정할까도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1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럼 좀 됐네요. 네,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데이터홀릭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쓰시는? 측정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 모으고 있고. 네. 제일 많이 쓰시지 않을까요? 왠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거를 머릿속으로만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데이터 꿈나무의 자세에 맞지 않다. 예, 좀 더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보자. 맞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무슨 도구로 어떻게 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제 생활 패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고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한번 결과를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저희 방송에 몇 시간을 투입하고 계신지 그런 뭐 효과성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을 거고. 그렇기도 하고요. 더 네.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하실 거고. 맞아요. 심지어는 뭐 이동 시간 뭐 이런 것도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도. 네. 너무 제가 아는 한 기대됩니다. 지금 올인원은 없는 것 같고 컴퓨터랑 앱 사용량을 측정해 주는 게 레스큐 타임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제일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매뉴얼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활성화돼 있는 프로그램을 추적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PC 사용량만 PC 사용량, 앱 사용량을 추적해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PC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제가 쓰고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네. 다른 도구를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아웃룩을 이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하고 있다라고 그냥 보내시는구나. 아웃룩의 범주라든지 그런 이제 네. 필드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다 컬럼으로 해가지고. 익숙한 도구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박 박사를 일주일 데리고 다녀보는 건 어떠세요? 네. 옆에서 측정해 주라고. 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CSV로 받아가지고 분석할 수 있길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방송에서 공유해 주실 거죠? 네네네. 한번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 중에 청취자분 중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그 공개 방송에도 오셨던 기억하기 쉬운님이 이번에 입사하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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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회사 입사하셨죠. 네네네네. 이거 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해도 되지 않나? 해도 되나? 음. 통신사 중에 하나 입사하셨습니다. 네네네. 3대 통신사 중에 한 곳. 공개 방송에 오셨던 분이. 네, 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들으면 그만해. 잡히간다잉. 어쨌든 뭐 많이 도움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저희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어요. 너무 좋은 회사 들어가셔가지고 너무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많이 제보 주세요. 네네네. 저희 그러면 본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네. 다행히도 지난 방송 때 저희의 어떤 측면에서는 좀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청취자분들은 되게 재밌었다고 판단해 주셨던 그 방송 때문에 구독자가 100명 줄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다행이에요. 네, 조 과장이 100명 감소했다고 지난 방송에서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싸우고 난리 볶았던 그거. 싸우고 난리를 못 갔던 원래 세상 재밌는 게 싸움 구경 그런 거 봐. 불구경이죠. 그게 하트도 엄청 붙고 참 신기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박박사 편을 듣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약자 편을 많이 들긴 하니까. 그러니까 소수자가 발언권이 세다니까요. 스포츠도 그래 원래. 네, 발언이 세요. 어쩔 수 없어요. 변태들이 대동단 뭐라고? 지금 건 좀 큰일 났다. 큰일 나니까. 이건 큰일 났다. 오늘 약간 알코올릭 같아. 아니 정작 방송 준비한 내 편은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다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얘기할 법한데. 내가 네 편이에요.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샤이 보스가 많아 우리 방송이. 내가 보세요. 얘가 진보고. 보수지. 그쵸. 샤이 엄청 보스네? 진보지 여기는. 저는 찐진. 야 찐지. 너 독재잖아요. 독재. 제가 회사에서 찐빨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뭐 왜요? 그러니까 빨갱이. 그러니까 진보가 이제 소위 자, 빨갱이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엄청 미안해. 강한 빨갱이. 네, 그죠. 얘가 찐빨. 진짜 빨갱이죠. 재밌다. 내가 불손하더라고. 뭐라는 거야? 저 의견은 저희 대표 의견이 아니고 네네네네. 개인의 의견임을 네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에스모 회사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정말요? 그럼 회사 이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땅땅 따당땅. 저희 35회 지난 회에는 사람을 측정하는 방법 세 번째 방송이었고 저희 뭐 했었죠? 직무수행 평가 했었죠. 네. 네. 간단하게 우리 김 팀장님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방송 때 했던 거. 직무 수행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상사 평가 그쵸. 이런 거잖아요. 또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뭐 동료 평가, 자기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평가 방법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다음 대안들은 뭐가 있고, 그다음에 분석가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복합적으로 되게 복잡하게 할수록 정확도는 올라가겠지만 사실은 거기 리소스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방송 말미에 들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람을 측정하는 방법 네 번째 예측 변인의 품질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김 팀장이 준비하셨다고 네. 합니다. 이제 이렇게 측정한 수행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이 방송에 제가 다루고 있는 에피소드의 핵심적인 목표는 그래서 그렇게 업무 수행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낼 건가, 어떻게 예측할 건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사전에 미리 알자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사선발 도구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 수행을 이렇게 측정을 해놨으니 그러면 이런 측정 지표가 높을 걸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발견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알아보는 작업들, 알아보는 방법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을 예측하는 방법,
어, 36회와 37회 이 두 번째 회에 이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측 변인의 품질을 어떻게 측정할 건가? 그러니까 예측 변인이라는 건 뭐냐면 직무수행 예측에 사용되는 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심리 검사 점수 같은 것들 이런 게 하나의 예측 변수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예측 변수들이 있는데 이게 쓸만한 건지 현업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건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뭘 기준으로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오늘도 제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질문 좋아. 그 병원에서 그 신체 검사나 건강 검진 같은 거 받아봤잖아요. 네네. 패널들은 어때요? 그런 검사의 결과를 신뢰하나요? 저는 완전 불신합니다. 잠깐만요. 구두로 답하는 거 아니면 측정하는 거? 측정하는 거죠. 검사 도구들. 방금 아까 뭐 키나 이런 거라고 방금 그런 것 뭐 그런 걸 포함해서 병원 가면은 검사를 받잖아요. 뭐 병이 있는지 건강한지 그런 것도 간 수치 체크하고 이런 것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뭐 MRI 이런 것들도 그런 도구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병원 가서 검진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값을 얻어내게 되고 그런 도구들을 신뢰하나요? 왜 처반장님 신뢰하지 않으세요? 제가 최근에 병원을 좀 다니고 있는데 키가 줄었더라고요. 완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신뢰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뢰하는데 조직에서 측정한 건 별로 신뢰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게 저희가 그 뭐 중증 질환 이런 거 측정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담배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아니면 간 수치 이런 거 측정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측정 일자에 맞춰서 사람들이 몸을 만들어요. 네, 뭐 일주일 동안 술을 끊고 수치를 잰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개인 측면에서는 저는 그냥 평소 패턴대로 하다가 전날 밥만 굶고 하는데 뭔가 그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조직이 현재 건강하냐? 이걸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성을 갖고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 과장님 개인적으로 병원 가서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신뢰합니다. 그건 신뢰하나요? 네. 왜 신뢰해요? 그러게 왜 신뢰하지? 왜 신뢰하느냐? 박 박사는 의학적인 방법이 동원된다고 생각해서 신뢰하는 것 같아요. 의학적인 지식이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네, 내 피 검사를 했을 때 그 피에 있는 수치들 뭐 감마지토피틴이 뭐 이런 것들 측정이 되니까 조작될 여지가 굉장히 적지 않나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렇기도 네. 하네요. 기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조작될 그렇죠. 가능성이 적다. 네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박 박사는 어때요? 신뢰하나요? 그 신체 검사, 뭐 건강 검진 결과. 잠깐만, 그거는 여기는 그 건강 검진은 받지 않고 어디 수리소 공업사에 가야 돼. 공업사. 최근에는 소리로 진단해 준대요. 그게 요즘에 딥러닝 연구 핫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실당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깊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박 박사도 요즘에 병원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근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답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갖고 질문을 좀 다시 드리면 그렇게 측정되는 숫자를 신뢰하냐고 질문을 하는 건지 그걸 통해서 진단하는 부분을 신뢰하냐고 하는 건지 포함하는 얘기 같아요. 그냥 다 포함하나요? 네, 두 가지가 포괄적으로. 그게 포괄적이면 저는 적당한 선에서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믿는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믿을 만한 거예요? 이제 설명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게 납득 가는 범위에 해설이 충분히 돼 있거나 아니면 제가 따로 찾아봤는데 따로 찾아본 거랑 크게 범위가 다르지 않는다면 신뢰하는 것 같아요. 질문하는 김 팀장은 어때요? 신뢰해요? 저는 신뢰하죠. 왜 물어봤냐? 내가 예상한 답변들이 아니라서. 진짜?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체중계. 좀 더 단순한 측정 도구로 생각해볼게요. 네. 체중계, 무게를 재는. 네. 체중계는 신뢰하세요? 0점이 맞춰져 있으면 신뢰해요. 0점이 맞춰져 있는 게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준점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 키로에서 마이너스 키로는 없구나. 1kg로 기준점이 맞춰졌는데 내가 거기 올라가면 내 몸무게 1kg를 더해줄 거 아니에요. 실제 나와 다른 값을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그쵸. 저는 영화 인터스텔라 본 뒤로 신뢰 안 해요. 뭐가 나와요? 네? 중력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깊게 생각해보고 나서 무게라는 것이 저런 것이고 질량과 중량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돼서 다 다른 거잖아요. 무게, 질량, 중력 다 다른 거잖아요. 알게 됐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신뢰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거는 다룰 수 있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했어요. 저는 최 반장님이 지금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제기합니다. 질문의 의도에 맞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지대답에 들어보시면은 독실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요? 있어. 네, 인터스텔라 편 들으시면은. 네. 박 박사는 신뢰해요? 체중계? 저는 여러 개의 체중계 다 올려놓고 숫자를 보죠.
뭐라고요? 오. 집에 3개 있어요. 와. 왜 그렇게 하는 그래서 거예요? 중간 값을 해요? 아니 중간값이라고 하진 않고 그냥 오차가 커요? 3개가? 아니 3개를 다 하면 그냥 그 경향성으로 제가 파악하죠. 그 숫자 하나를 그러니까 미치려는 게 평균한다는 아니라. 얘기잖아. 그러니까 중간 값을 그러니까 거냐고. 저는 적당히 뭐 그냥 68kg 원전이라고 하지 68.7이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각각의 기계가 오차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정말 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누가 체중계를 여러 개를 갖고 있고 그걸 평균을 내요. 아니 근데 체중계라는 거 생각보다 선물로 많이 들어와서 집에 한 개만 있기 쉽지 않지 않아요? 저 부모님 집에는 5개 있었는데. 난 내가 샀는데. 나도 내가 샀는데 어디 가면 선물해 주는 거야? 그래갖고 집에 이사 오면서 하나 뺏어오고 아. 기록하고 싶어서 하나 사고 하나 선물 받고 그래갖고 3개 있어요. 예. 지금 대답도 혹시 의도랑 안 맞는 거 전혀 아니에요? 의도랑 안 맞아서 그냥 내 입으로 대답을 할게요. 오늘 방송 꼬인다.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단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는 아마도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결과가 일관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체중계가 오늘 아침이랑 내일 아침이랑 계속 달라진다 그러면 그 차이가 크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재현성과 비슷한 그렇죠. 얘기인가요? 일단은 네. 계속 비슷한 결과가 나야 되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결과가 다르면 그렇죠. 예. 뭐 A 병원, B 병원 다르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조직 뭐 성과 아니요 죄송해요. 뭔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일관되게 측정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관된 값이 측정. 일관된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다 그러면 이 검사 결과가 실제로 나의 건강을 예견해주는 효과가 있어야겠죠. 여기서 지표가 나쁘다 그러면 건강에 적신호가 된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게 병에 그러니까 발병하고 관련성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그러니까 예측해주는 효과가 있어야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결과 나왔는데 이게 실제 질병이랑 관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측정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이 2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된가,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예상하고자 하는 말을 예상해주는가, 2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변인의 품질을 평가할 때도 이 2가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일관된지, 그 다음에 예측을 해주는지. 저 예측 변인을 설명을 해주셨었나요? 이게 나 좀 생소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로는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직무수행 평가를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심리검사 점수, 뭐 면접 점수, 혹은 뭐 학력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걸 알아보는 건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예측 변인 혹은 예측 변수라고 네네네. 하는 예측 겁니다. 변수. 네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예측 변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신뢰도라고 합니다. 신뢰도 이거는 측정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안정성. 해도 똑같이 측정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누가 반복해서 측정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 재현성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현성이랑 반복성을 확보했느냐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심리 검사 도구를 활용한다 그러면 이 신뢰도 지표를 구하게 돼요. 신뢰도 지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을 해서 관련성 있는지 상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능 검사 한 번 보고 또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한 번 더 본 다음에 이 둘 간의 점수가 관련성이 높은지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관 분석을 했을 때 상관계수가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0.7 이상은 되어야 일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동등형 신뢰도라고 하는데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검사를 2개 이상 만들어 가지고 얘네를 가지고 다 측정을 한 다음에 상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인데 지능 검사를 측정한다 그러면 지능 검사를 활용해서 지능을 측정한다 그러면 이 2가지 도구로 다 한 사람을 측정해 가지고 관련성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높으면 이것도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얘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2번 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진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는 검사를 해보고 재검사를 하는 점검을 통해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는 놈을 실제로는 한 번만 쓰는 구조인 건가요? 첫 번째 검사, 재검사 신뢰도 말씀. 네네네. 그거는 하나의 같은 도구로 네. 같은 사람을 2번 측정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신뢰도를 그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선 2번 해야 되는데 도구가 신뢰도가 충분하다는 증명이 되고 나서 실제로 도구를 사용할 때는 한 번만 하는 거냐고. 그렇죠. 그러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연구 목적으로. 네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실제 활용할 때는 2 지표 중에 하나만 활용을 해야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앞에 걸 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동등형 신뢰도도 그러면 비슷한 문제일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도구를 만들어서 그 두 개를 평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지표가 높다라고 하면 둘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네는 다 연구 레벨에서 측정하는 지표들이에요. 측정 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용 레벨이 아니라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 안 쓰인다. 그렇죠. 일부러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내적 일치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내적 일치 신뢰도. 이건 뭐냐면 심리 검사를 만든 다음에 문항들끼리 서로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상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하나의 개념을 동질하게 잘 측정해 준다 그러면 어떤 한 문항이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한 문항에 대해서도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다중공선성 보는 거예요, 이거? 다중공선성을 보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다중공선성 보통 회계분석 모형에서 y값을 예측하는 비슷한 변수가 여러 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보는 거고 얘는 긍정적인 다중공선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긍정적인 예, 다중공선성.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창의성을 측정하는 성격 검사를 만들었어요. 네, 여기 A 검사가 있고 B 검사가 있는데 A 검사의 문항들은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1번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한다. 2번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3번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항은 어떤 하나에 높게 응답하는 사람이면 나머지 것들도 높게 응답하겠죠. 왜냐면 비슷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신뢰도 개수가 높게 나옵니다. 이 문항들 간의 상관 개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비창의성 설문지가 있는데 얘는 문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1번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2번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한다. 3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얘는 이름이 창의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서로 다 다른 성향이잖아요. 그러면 1번 문항에 높게 응답한다고 하더라도 2번이나 3번은 높게 응답하지 않겠죠. 또 2, 3번에 높게 응답해도 1번에 높게 응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상관 분석을 해보면 값이 낮게 나오는 거죠. 아, 이제 예시를 드니까 이해가 되네. 그래서 이거는 내적 일치,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얼마나 내적으로 일치되는지 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도 신뢰도 개수가 보통 우리가 크롬바 알파라는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크롬바 알파 값이 보통 0.6 이상은 되어야 얘네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0.6 미만이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에도 쓸 수가 없죠. 왜냐면 뭘 측정하는지 알 수 없고 서로 다른 것들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적 일치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자 간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동일한 대상을 놓고 여러 명이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점수들 간의 상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점수가 일치할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수행평가 중에 동료평가의 경우에 이런 걸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도 개수가 높으면 우리가 이 값을 이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평가해도 비슷한 정도의 결과를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면접 중에서도 이제 구조화된 면접이나 그러니까 뭘 질문할 건지 점수를 어떻게 매길 건지를 미리 정해놓은 그런 면접 방법을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다루게 될 텐데 그럼 이 면접 도구가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걸 확인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산물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창의적 산물이요? 네, 그 창의성 검사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한테 어떤 주제를 놓고 네가 만들고 싶은 물건을 만들려고 한 다음에 여러 평가자들이 이 물건의 창의적인 정도를 평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발한지. 그래서 이 점수들을 가지고 상관 분석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 사람이 평가해도 이 창의성 점수가 높게 나오는 그런 도구라 그러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평가한 사람마다 너무 다 다른 값을 낸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걸 평가자 간 신뢰도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들이고 얘네는 이 예측 변수가 실제로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증거를 얼마나 예측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일단은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었다고 확인이 된 다음에만 그 이후의 작업들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계속 흔들리는 지표다, 신뢰도가 확보가 안 되었다 그러면 뭔가 예측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우연히 한번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복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신뢰도라는 개념입니다. 창의성 되게 강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논문을 그걸로 썼어. 아 진짜로? 제 석사학위 논문이 창의성 검사 개발하는 타당화 연구였어요. 지금 소개해 주신 이것들을 보통 하나의 변인마다 다 측정을 할까요? 다 하지는 않고요. 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내적 일치 신뢰도 크롬바 알파 계산하는 게 제일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평가자 간 신뢰도는 면접처럼 어떤 대상을 놓고 여러 명이 평가하는 그런 경우에만 쓰는 거죠. 평가자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을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겠죠. 그건 도구가 괜찮은 도구면 높게 나오지만 안 좋은 도구라 그러면 오히려 평가자가 많을수록
낮게 나오겠죠. 오히려. 예. 저는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이 생기는데 아까 이제 의학을 예를 들어 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의 몸 상태를 측정하는 레벨의 평가가 있고 그걸 가지고 병을 진단하는 레벨의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김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 피 속에 들어있는 그 간 수치는 이 병원에 가나 저 병원에 가나 똑같은 피를 검사하면 똑같은 지표가 나올 검사 결과는 텐데 같을 거니까요. 그럴 거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의사가 실제로는 다 조금씩 달라요. 나를 진단할 아. 때는 진단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단은 달라지죠. 달라지죠. 예. 예. 그거는 의사가 훈련받은 거에 대한 차이에 발생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의 피로도도 영향을 미칠 테고. 공복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공통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사들이든지 간에 같은 환자라 그러면 비슷한 결과를 낼 거라고 믿는 거죠. 네, 아. 그리고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진짜 안 믿는 편에 속해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진짜 큰 병원 아니면 안 믿어요. 큰 병원조차도 한 군데로 믿지는 않잖아요. 상호 비교도 하니까 그렇죠. 큰 병일수록. 그러니까 큰 병일수록은 더욱더 당연히 그렇고 네네네. 작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큰 병원 아니면 안 믿는 경향이 굉장히 심한 똑같은 편이에요. 검사도 장비를 달리하니까. 네. 예, 그게 병원마다. 오진의 경험이 한번 생기면 그쵸, 진짜 더 안 믿게 불신이 돼요. 그러니까 생기죠. 그건 공감이 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불신이 높은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우리는 잘 안 믿거든요. 음. 우리는 공무원도 안 믿고 네. 그렇죠? 나 자신도 안 믿는데 뭐. 워낙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그치, 하고. 그러니까 네. 저도 약간 역사적인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약간 갑자기 이제 철학적인 의문이 생기는데 우리가 과연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뭐 몇 개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cm라고 예를 들면 재면 그게 정확하게 10cm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죠. 네. 물리적인 지표들도 네. 사실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반올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아주 더 미세하게 정밀한 걸 보면. 쓰면 조금씩의 오차는 다 네.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를 수용할 건지를 네.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체중계도 네. 체중계도 여러 번 올라가 보면 계속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쓸데없이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타당도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신뢰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네. 확인이 되면 두 번째로 타당도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이 도구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했는가, 그러니까 정확히 측정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거 좀 어려운데 예시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지능검사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능검사 점수가 높은 사람은 학교 성적이 높아야 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능이 학업 성적과 관련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인사선발 검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점수가 높은 사람은 직무평가 점수가 높아야겠죠. 네, 이게 이제 타당도의 개념이에요. 내가 예측하려고 하는 것을 예측해 주는가. 그러니까 이제 신뢰도는 검사 자체의 내적인 특성이랑 관련이 되는 건데 타당도는 검사의 활용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네. 이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는 구성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네. 잠시만요. 죄송해요. 그 조금 신기한 포인트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능이 시험 성적 지능이 높을수록 시험 성적이 높을 거야는 이론적 가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론적 가설을 가지고 타당도를 평가하네요. 야, 여기로 빠지기 시작하면 가설을 가지고 타당도를 평가한다. 가설에 들어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 근데 검사를 만드는 이유는 네. 예를 들면 학업에서의 능력을 평가해 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능 검사가 만약에 학업 성적을 예측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네. 쓸모가 없죠. 지능 검사 도구가. 아니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음. 지능이 과연 학업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가? 쪽이 그냥 논리잖아요, 지금. 네. 그걸 있다라는 가정. 네. 네. 이따를 가정한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측정하는 게 지능이야라고 가정한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건 가정이에요. 그게 증명된 적이 없어. 근데 지능을 검사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증명을 시험 성적이랑 비슷하게 나와로 평가한 거잖아. 타당도라는 걸로써.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가설을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네요. 가설이 증명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래가 이러면 또 아래가- 지능이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지? 네. 내가 얘기했지? 아니 그러니까 이 스페시픽한 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타당도의 평가 방법이 맞아요. 네, 앞에 거가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을 거라고 연구자가 가정한 게 네. 실제로 관련이 있는 걸로 나오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양쪽의 걸 실제로 측정하고 그 두 개가 상관이 있는지 평가를 해야 가설을 확인할 텐데, 그러니까 지능도 평가하고 시험 성적도 평가를 했어. 그게 완전히 이상적인 도구 갖다가 평가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래야 이 둘이 상관이 있구나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이 둘에 대한 증명은 안 했고 이론만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거는 모든 측정 지표가 완벽하다고 가정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논리로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지금 어떤 걸 근거를 두고 그걸 가지고 지금 평가하잖아요. 근데 근거가 증명된 적이 없는 걸 갖다가 근거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능 검사가 지능을 대변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타당도의 한 예로 그냥 지능을 들으신 거지. 네, 타당도라는 무조건 방법은 무조건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능만 이렇게 할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뭐가 대해서도 됐든 네. 그게 그걸 과연 제대로 측정하느냐를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네.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개념정의로 가는 거라고요. 그냥 조작 측정이 해야 된다고? 네. 지능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조작 측정을 한다고 쳐요. 그럼 조작 측정을 하면 타당도를 왜 평가해요? 조작 측정에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예측을 해줘야 쓸모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능 검사 도구를 만들었는데 학업 성취나 업무 수행을 예측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지능을 과연 잘 예측해줬다고, 잘 평가해줬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지능 평가 검사라고 만들어는 놨지만 학업 성취에 비슷한 무언가거나 쓸모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능이라고 선언하는 게 맞냐는 거지 제 말은. 지금 평가하고 만들어진 지표가 지능이라는 지표로 만들려고 뒤에 노력하고 가면 있는데 좀 얘기가 되면서 정리가 될 거는 같은데 네. 학업 성취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의 지능이 발현될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수행들을 측정을 하고 네. 그것들과 지능 검사의 관련성을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학업 성적도 예측을 해주고 다른 직무 수행도 예측을 해주고 지적인 능력이 발현되는 다른 성취들을 예측을 해준다 그러면 이 지능 검사 점수가 지능의 일부분을 평가해주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보통 지능 검사할 때 어떤 하위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좀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지능 있을 것 검사는 같아. 다음 회차 얘기할 거라서 그냥 지금은 평가하는 방법 얘기하고 있어. 근데 잠시만요. 다 듣고 얘기하자 임마.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그건 궁금하잖아. 예상 왜냐면 못했어? 그것만 지금 이번에 끝내게 해줘나. 뭐가 궁금한지는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뒤에 어쨌든 풀어줄 거라고 믿을게요. 지나가 봐요. 안 풀려. 왜? 안 풀려. 일단은 타당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들어보고 네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해 주세요. 네. 시작도 안 했어 임마. 내가 한마디 했는데. 아니 이상하잖아. 가정 갖다 가정을 평가한다니까. 포인트한테 공감이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는 무슨 질문인지 알겠어요. 네네. 그럼 돼요. 좋아요. 자 다시. 나 어디 얘기하고 있었니? 구성타당도 설명해 주면 돼요. 예. 네. 그래서 다시 할게요. 네, 구성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걸 측정했느냐를 확인하는 건데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존의 유사한 검사랑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새로 지능 검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신 능력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언어력, 수리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력은 그러면 뭐예요? 언어 능력. 단어를 많이 아는가? 그것보다는 나중에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단어를 많이 아는가도 측정해요. 중요 능력 중 하나긴 해. 어휘력 파악도 있는 그런 것 것도 같은데. 있겠죠. 수론을 할 수 있는지, 의미를 파악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언어 능력. 그다음에 수리력이 뭔지 안 물어보냐? 걔는 너무 와닿는데? 와닿냐, 그거는? 단어만 들어도 알겠는데? 기계라고 수린 좋아하는구만. 아니 언어력이란 단어는 되게 생소했어요 그냥. 언어 능력. 예. 언어 이해 언어 이해력이라고 언어 더 이해 많이 능력.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생소해서. 수능에 있잖아, 수능에. 그렇죠. 그래서 익숙한 언어, 거죠. 언어 능력 네. 평가 이렇게. 사실 수리력도 좀 이상하긴 하지 않아요? 수치 이해력. 왜 수리 영역 있잖아. 수능 보면. 수리 그러니까 영역, 그런 언어 단어가 영역. 만들어져서 우리가 친숙한 거지. 네. 수리라는 능력이 사람한테 있나? 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떨어지니까 너무 잘 알아. 이건 하나의 능력의 맞아요. 영역이다. 네. 없는 사람은 잘 알지. 그 있는 사람이 네.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새로 지능 검사를 만들면 이렇게 지능이 발현될 걸로 예상하는 다른 검사 점수들이랑 상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기존 점수랑 상관이 높아야겠죠. 그렇죠. 그 지능이라는 공통된 개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점수하고 다른 검사 점수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걸 수렴 타당도 계수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능이랑 관련이 없는 다른 개념들이라고는 상관이 적어야겠죠.
예를 들면 딴 걸 측정하면 안 되니까 얘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체력 검사를 하거나 시력 검사를 해요. 그럼 이거랑 상관 분석해 보면 개수가 낮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눈이 좋은데 빨리 달리기 잘하면 안 되잖아. 그거는 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아니, 지능 검사. 지능 검사 점수하고 시력이 관련성이 높으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럴 수 있죠. 우연히? 말도 안 되게 우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상관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 개. 네,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사람만 체리피킹해서 갖고 온다. 나쁜 놈이야. 왜? 이런 걸 아니 이런 걸 피해킹이라고 합니다. Why? 너 피샤 형님한테 맞고 싶어? 어떤 사람들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능이 떨어지면 시력도 떨어지고 지능이 높으면 시력도 높은 사람들만 찾아갖고 갖고 온다고. 강한 상관이 있네. 일부러 체리피킹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상상도 못 해봤어. 네. 그래서 서로 관련이 없는 개념들을 측정하는 점수들이 서로 멀리 떨어지는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확산 타당도라고 해요. 서로 떨어져 있다. 확산되어 있다. 근데 혹은 변별 타당도 개수라고도 합니다. 아주 완전히 분리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완전히 그 상관 개수니까 경향성을 보는 거죠. 어느 정도 낮으면 분리돼 있다고 판단해요? 그냥 아까 0.7이 높은 거의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내적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다른 변수랑 관련성을 봤을 때 0.4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0.4 이하면은 네. 아니요. 지금 분리된 점수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0.4보다 낮아야겠죠. 낮아야 네. 돼요? 그러니까 0.34 정도 되면 조금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통 해석을 해요. 네, 물론 이제 상관계수는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관련된 정도가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하고는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고 떨어져 있는 것들이랑 상관계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야, 이게 통계로 얘기하니까 조금 이게 똑 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좀 생기긴 하네. 상관계수가 찝찝한 면이. 감이 안 와서. 개수로 보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렇다 아니다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경향성으로 판단하잖아요. 경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0.6, 0.4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경향을 띠는 데이터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쵸, 우리가 있죠. 그냥 이렇게 본다라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경향성을 거니까. 보게 되는 거라고. 네, 그게 약간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건데 통계 분석으로 나오는 모든 지표는 다 경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p-value도 우리가 5% 이것도 사람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지 실제로 물리적인 기준점이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죠. 딱 정답이 있을 거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경향만 있고 이제 그 예외치가 있으면 사람이 자꾸 발레를 들잖아요. 그쵸. 난 그렇죠.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 경향치예요. 모든 통계 지표들은. 통계학 공부의 벽을 느끼는 것도 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 패러다임이 네, 저게 받아들여지지 이해가 않으니까.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수학 그러니까 공식에 넣으면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구성타당도를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요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심리검사 문항을 만들었어요. 그럼 100개가 있으면 얘네들끼리 모든 문항들이 서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을 찾아내요. 그러면 문항들이 몇 가지 군집을 만들어내서 관련이 있는 것들은 서로 묶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서로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보고 구성 개념이 가까운 것들끼리는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떨어져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나중에 이제 성격검사 중에서 빅5라고 하는 성격 5요인 이론을 베이스로 놓고 있는 심리검사를 설명하게 될 텐데 여기에는 문항이 총 한 240개가 있어요. 네, 근데 얘를 가지고 요인 분석을 하면은 5개의 군집으로 묶여요. 네, 그러면 하나의 군집에 있는 문항 내용들은 다 비슷한 성향을 측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군집에 있는 애들은 또 다른 성향을 측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A 군집 안에 속해 있는 문항들은 서로 관련성이 높겠죠. 그다음 B 군집에 있는 애들은 걔네끼리 높겠죠. 그 다음에 A와 B 간의 상관관계는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응답 결과에 따라 군집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이 안에 어떤 구조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분석 방법을 요인 분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각 요인 내 문항과는 상관이 높고 다른 요인 문항과는 상관이 낮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들이 몇 가지 구성 개념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 기법 중에 주성분 분석이라고 있어요. 차원 축소할 때 사용을 PCA라고. 하는. 네,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주성분 분석에서는 각 차원이 서로 상관이 없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요인 분석은 심리적 개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아예 없게 나오진 않아요. 어느 정도씩은 있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사회학 연구자들이 좀 많이 하는 실수예요. 뭐냐면 이제 사회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SPSS라는 통계 분석 툴이 있는데 거기에 요인 분석 메뉴에 들어가면은 디폴트가 주성분 분석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이걸 요인 분석으로 바꿔줘야 요인 분석이 수행이 되는데 그냥 메뉴가 요인 분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디폴트로 놓고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주성분 분석 결과를 보게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요인 간에 상관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오류들을 많이 범하게 되죠. 물론 이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서로 다르게 내놓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컨설팅 경력이 많으니까 저런 걸 다 잡아놨네. 근데 이거는 되게 유명한 오류예요. 아 그래요? 네. 이제 UX가 잘못 설계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죠. 요인 분석 안에 주성분 분석을 넣어놨어. 근데 만든 사람 잘못인 거예요. IBM 듣고 있나요? 아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저희 옛날에 ATM기에 카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카드가 나오는 거. 카드 넣었다가 현금 찾고 카드 나오잖아요. 아, 근데 네네네. 카드를 먼저 가져가라고 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네네네. 그전에는 카드를 엄청 많이 잃어버렸어요. 맞아요. 카드를 안 빼면 돈이 안 나오게 바꿨죠. 네, 네, 맞아요. 자, 그다음 지금 말씀드린 게 타당도를 이게 확인하는 비슷하다고 것 이게 중에 가만히 있어. 구성 타당도. 대답하고 보니 이상하잖아. 네. 구성 타당도겠고요. 두 번째로는 준거 타당도. 네, 준거 타당도. 우리 준거 얘기 그때 했었죠. 어떤 개념을 대표해주는 어떤 변인을 찾는 거, 준거. 예측 변인이 준거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준거를 이 검사 도구가 예측해주는 정도를 알아보는 거죠. 이걸 타당도 개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상관 개수를 타당도 개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 모형의 성능 평가 지표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분류 모형에 있는 뭐 정확도, accuracy, 혹은 회귀 모형에 있는 R-스퀘어 값 이런 것들도 얘가 내가 원하는 타겟을 얼마나 예측해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그런 걸 이제 구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인사 선발 검사라고 하면은 이 선발 검사 점수하고 직무 수행 평가 점수랑 상관 개수를 구해 보는 거죠. 그럼 이 개수가 높아야만 예측하는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중요한 평가 지표예요. 왜냐하면 논리가 분명하잖아요. 변수가 준거를 예측해 준다면 변수와 준거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제일 이해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선발 검사 개발에 이 변인을 활용 가능한지 판단하는 용도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측 타당도가 확인이 되어야만 검사 점수를 활용해서 뭐 선발을 하든지 의사결정을 하든지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 시점을 예측하는데 이 변인을 쓸 수 있는지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측 타당도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뭐 기업이나 학교나 뭐 공무원 선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의 미래 성취를 예측하는 용도로 쓴다던가, 그 다음에 학생이나 종업원의 미래 성취를 예측하는 데 쓴다던가, 이런 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발검사의 예측 변수 타당도 개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보통 0.3에서 0.4 정도, 그러니까 0.5 이상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엄청 성공한 케이스죠. 그렇게 엄청 되면. 성공한 게 0.4 정도만 돼도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쓸모있다고. 근데 사실 상관계수가 0.4면 이제 별량의 한 16% 정도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값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상관계수가 0.4 정도가 나오면 한 16% 정도만 얘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사실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왜냐하면 인간의 수행은 굉장히 많은 요인들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 100 중에 16을 그렇죠. 예측해 준다는 근데 거니까. 심리검사 하나만으로 16%를 설명해 준다는 거는 사실 되게 높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직무 수행을 결정해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겠죠. 얘기해보세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돈, 그런 것도 있겠죠. 키, 키가 있는 직무도 있겠죠. 외모, 외모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수 있겠죠. 신체적 능력, 화려한 언변. 그렇죠. 언어 능력.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직장과 집의 거리. 그렇죠. 심리적 안정감도 있을 것 그렇죠. 타고난 그게 그거네. 타고난 두뇌. 지능. 네. 그러니까 이제 내적인 속성과 외적인 속성이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이제 그 공식 같은 게 있어요. P는 MAE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세 가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이랑 어빌리티랑 인바이러먼트랑 세 종류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티베이션은 사람의 동기나 성격이요. 일단은 사람이 일을 잘하려는 욕구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성취 욕구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성격, 이게 나랑 성격이 잘 맞는 일이냐 하는 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직무 수행에. 그다음에 어빌리티는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능이나 기술 이런 거 있죠.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게 또 있고, 그다음 환경은 일단 기본적인 근무 환경 있겠죠. 물리적인 시설물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되게 좋은 환경에서 대부분 일하니까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조명이나 온도나 그다음에 뭐 책상이나 노트북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직무 성과에. 키보드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다음에 근무 형태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근무 시간, 근무의 난이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가, 그다음에 출퇴근 거리 아까 박 박사 얘기한 거, 그다음에 보상들도 있겠죠. 금전적인 보상도 있지만 심리적인 보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가, 동료들 간의 관계는 어떤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하면 인정을 해주는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가족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지지해 주는가. 그다음에 개인의 건강이나 그리고 사실 자연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일을 하는 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떠한가라든지 정치적 환경도 있겠다. 그러면. 그렇죠. 네, 정치 환경도 있죠. 문화적인 환경도 있고 기온이나 뭐 기온의 변화. 그다음에 요즘에는 사내 복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휴식 공간이 있는가? 그다음에 뭐 식품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근처에 괜찮은 식당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종합돼 가지고 직무 수행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이걸 요약하면 MAE가 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 어빌리티, 인바이러먼트 세 가지가 되는 건데 이렇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만들어내면 이게 100이 되는 건데 그중에 인사선발 도구만 가지고 16%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16이 큰 숫자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예측했다는 건데. 네네. 네. 그다음에 게다가 이거는 미래 시점의 일을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선발 검사는 되게 과거의 값이고 그다음에 직무 수행하고 나서 나온 지표는 미래의 값인데 과거의 지표를 가지고 미래 시점의 지표를 16% 정도 설명해 준다 그런 거는 되게 높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준거 타당도라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내용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논리적으로 보는 건데 예측 변인이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들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제 관련 전문가들한테 이 측정 문항을 주고 이 개념을 측정하는데 이 문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점에서 5점 사이 평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항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거는 이 능력을 잘 평가해 주는 것 같아 라고 점수를 높게 주겠죠. 어떤 것들은 점수를 낮게 주겠죠. 그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심리검사 도구를 만들게 되면은 이 평정값을 얻은 다음에 값이 낮은 것들은 제외하게 되는 거죠. 값이 낮다는 거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평가 문항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로 어떤 값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문가는 수용하지 못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이제 빼는 겁니다. 이걸 내용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면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앞면을 타당하나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면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사 받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주제 전문가들이 본 건데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검사 문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평정하게 하는 거예요. 주제 전문가들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 싶겠지만은 사실 연구 차원에서는 내용 타당도가 중요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이게 괜찮은 변수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안면 타당도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느껴야만 이 검사 결과를 수용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뭐 당연히 이런 질문을 예상할 텐데 안면 타당도는 직무 수행에 역량이 높은 사람이 높게 주고 낮은 사람은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안면 타당도는 이제 왜 사실 보게 되는 거냐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수용하기에. 나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안 그럴듯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보세요. 예측력이 확인이 됐어요. 네. 전문가들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준거 타당도가 확인이 됐는데 응시자들이 보기에는 관련이 없고 공정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 직무 수행이랑 성별이 관련 있게 나왔어요. 그럼 성별이 가중치 줄 거야? 못 주는 거죠. 만약에 출신지 혹은 부모의 재산이 직무 수행이랑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는 거로 나왔어요. 이거 선발 도구로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갑자기 저 뭐 하나 생각나는데 제가 어느 컨설팅 기업에 면접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가신 거예요? 엊그저께. 농담이고 그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본 적이 있는데 이상한 걸 시켰어요. 심리검사 도구인데 그냥 단순 반복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디서 뭘 빼서 그걸 그냥 기록하고 그거를 30분 넘게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성실성 검사 같은데. 근데 검사 방법 딱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를 뭘 측정하려고 나한테 이걸 시킨 거지라는 그런 약간 안면타당도는 되게 낮은 검사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검사인지도 알려주지 않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실성 검사랑 비슷한 건데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네. 거기에 치팅을 하느냐? 네. 그걸 측정하는 검사도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성실하게 주어진 직무를 잘 하는지, 그러니까 복붙 안 하는지,
거짓말 안 하는지 이상한 응답 안 하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듣기에는 그것처럼 들리네요. 그 전에 뭐죠? 관련 없는 직무를 시켜서 뭐 능력 평가하는 거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일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는 이 문항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있고 어떤 거는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안면타당도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의도를 알면 연구자의 의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게 있고 네네. 어떤 거는 응답하는 사람들이 의도를 알아야만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선발 도구에서는 안면타당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아무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이걸로 점수를 구해서 이거 가지고 선발 기준으로 삼다 그러면 수용하기 어렵잖아요. 어딘가에 카메라가 있었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럴 수 옆에서 쓰다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연구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응답 패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도 다 똑같구나. 예를 들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몇 개를 풀었나를 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풀고 있어요. 먼저 풀 수가 없는 정도의 문항을 풀어낸 거지.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를 주는 식으로 평가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예측 변인의 품질을 어떻게 측정할 건가를 다루는 거였고 첫 번째 기준이 신뢰도라는 게 있었죠. 이건 얼마나 일관되게 값을 만들어내느냐. 첫 번째로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같은 측정 도구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측정해서 상관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등형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동일 속성을 측정하는 검사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실시한 다음에 상관 분석을 한다. 세 번째로 내적 일치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심리검사 문항들끼리 서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네 번째로 평가자 간 신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대상을 여러 명이 평가해서 이 점수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이것들은 다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로 이 신뢰도 지표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보게 되는 지표가 타당도 개수예요. 타당도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이 검사가 측정해 주는가를 알아보는 거죠. 첫 번째로 구성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구성 개념을 얼마나 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기존의 유사한 검사들이랑 관련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인 분석을 해서 이 안에 있는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준거 타당도라는 게 있었죠. 예측 변인이 준거와 내가 예측하려고 하는 대상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용 타당도라는 게 있었죠.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문항이 어떤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 근데 마지막으로 안면 타당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 말고 응답하는 사람들, 검사의 대상자들이 보기에 이 개념을 얼마나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베이스로는 신뢰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타당도가 확보가 되면은 이거는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검사 도구로 인사선발 도구로 쓸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직접적으로 접하지는 못하지만 도구를 만들 때 연구자 레벨에서 하는 업무들을 소개해 주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선발 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는 작업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쓸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무용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범용 도구가 있고 특화된 도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기업들은 자기들만의 검사 도구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그냥 범용적인 도구를 갖다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판단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도구들이 되게 효과성이 높았던 걸로 기억한다라는 게 생각나는 게 있나요? 일단은 이제 다음 회차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인사선발 도구로 가장 유의한 거는 지능검사 베이스의 문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성 검사라고 하면 적성 검사가 사실은 지능 검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인성과 적성? 네. 인성은 성격 검사고. 네. 네. 그래서 이 지능 검사는 거의 모든 영역의 성과랑 상관이 높게 일관되게 연구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도 상관없고 영역에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가장 범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다 이것의 응용 버전이에요. 한 번도 입사 테스트를 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IQ 테스트를 떠올리면 IQ 편한가요? 테스트예요. IQ 테스트의 조금 편리한 버전? 그러면 뭔가 외워서 높아질 수 있는 점수는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 영향이 전혀 없진 않아요. 전혀 훈련 없진 효과가 않아요? 전혀 없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학원들이 많구나. 학원들이 많죠. 제가 그래서 쓸모없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근데 직무평가를 할 때 있어서 지능평가는 저는 학습에 가능하기 때문에 쓰기 위험하다라고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커트라인이 80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50점이야. 학원을 다녀가지고 30점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업무에 들어가서도 내가 의도적인 노력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걸로 넘는 건 상관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원에서 학습을 해도 80점 못 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커트라인. 이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시죠.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재능 검사가 구체적으로 뭔지 얘기를 한 다음에 네네. 제한점들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멤버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 근데 반장님? 정말 네. 저는 아까 P는 MA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최근에 그냥 혼자서 갖고 있던 생각들에서 굉장히 정말 그렇지, 나의 수행 능력 퍼포먼스라는 게 이렇게 계산이 되겠구나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산업심리학의 모든 지식을 축약하면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티베이션이 하나의 큰 연구 주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모티베이션 안에서도 뭐 성격이 있을 거고, 뭐 내적 동기가 있을 거고, 뭐 성공 추구 성향이 있을 거고,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연구 주제가 되는 지금 거죠.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나요? 좀 합의가 돼 있나요? 다 돼 있죠. 여기 있는 얘기들은 되게 오랫동안 연구되어서 나와 있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논의들인 모티베이션 겁니다. 하위에도 그 측정하는 것들 지표들이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정리가 돼 있고. 되게 오래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 중에서 그 부분이 조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동기랑 능력이랑 환경 중에서 동기.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환경. 개인적으로 동기. 환경이에요. 환경. 압도적일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다른 모든 게 갖춰져 있어도 직장이 쓰레기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제가 한 얘기인데 제가 종교가 없는데 사람이 동기를 어떻게 갖게 하는가가 너무 신기하다고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좋아하라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데이터 이런 걸 좋아하게 됐지? 방송 제작을 왜 좋아하지?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모티베이션이 어떻게 생길까라는 거에 좀 관심이 생겼었는데 그러면 이제 성격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면 성격. 네. 네네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좋아한다는 착각? 네. 넛지라는 개념을 뒤져보시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판단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영자들이 그걸 주입을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경영자들은 있던데, 네. 경영자들은 그거를 진짜 지식적으로 잘 알아서 활용하지는 못할 거고 그게 행동심리학이나 관련된 연구도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반찬을 줄이려고 하는 뭐 디자인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죠. 어쨌든 제가 최근 관심과 좀 맞닿아 있어가지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박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할 말이 많아. 서태웅 후반전을 위해서 지금 전반을 이번은 버린다. 전반을 버린다. 다음 판에. 야, 버리기에는 말 많이 했어. 근데 버린 거야. 아니 그렇군요. 앞에다 써서 지금. 네네네. PMAE잖아요. 수학 네. 공식처럼 개수들을 곱해서 이걸 측정하는 건 아니죠. 그냥 구성 요소라는 거죠. 개념적인 공식이죠. 아니, 개념적인 저는 공식이에요. 수학이면 셋 중에 하나만 빵이어도 퍼포먼스는 빵이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요? 일부러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되어 있어서 셋 중에 하나도 전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개념적으로 네. 추구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맞다, 진짜. 지능이 네. 빵이야. 말도 안 되잖아요. 하고자 하는 욕구가 빵이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환경이 빵이야. 말도 안 되죠. 가끔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빵은 아니에요. 많죠. 빵은 아니다. 빵은 아닙니다. 빵은 아니다. 빵은 없어요. 상대적 명령령. 오케이. 네. 저도 그 논문 쓸 때 이렇게 계산했던 혹은 뭐 이렇게 조금 분석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타당도 같은 경우도 구성 뭐 준거 내용 다 비슷비슷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신뢰도와 타당도가 품질을 측정하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누가 선발 검사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물어봐야 돼요. 신뢰도 개수는 어떻게 되는데? 타당도 개수는 어떻게 되는데? 이것만 질문하면 답을 해주면 괜찮아요. 뭐라도 답을 해주면. 근데 답을 안 해주면 그런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혈액형이든 MBTI든 뭐가 됐든 간에 신뢰도는 타당도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문항지를 만드는 연구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해요. 요즘엔 특히나 더. 많이 해. 뭘 안 해. 이것만 주구장창 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데가 말도 안 되게 소수니까 그렇지. 대부분의 다른 연구자는 그걸 안 두 해요. 분이 합의해서 다시 하세요. 네. 그래서 다음 방송 때 합의해서 얘기해 주시는 걸로 해주시고 다음 방송 예고를 좀 김 팀장님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다음 방송에는 이제 구체적인 인사 선발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평가 기준을 뭐가 있는지 알아본 거고,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들을 통과해서 지금 쓰이고 있는 도구가 뭐가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맥북 막 이런 거. 커세어 키보드. 아이폰이 갖고 있는가. 커세어 팔았어요. 아 6개 됐어요 이제? 아니 커세어를 팔아서 이제 7개예요? 커세어가 2대 있었거든요. 뭐야? 네. 직무수행이랑 역상관 나온다 저거. 제가 개수마다? 제가 키보드가 얼마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예요. 네. 실내도 어떻게 나와요? 실로 점팔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측 변이의 품질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데이터 올릭은 다음 방송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